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35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자신의 불쏘시개 역할은 끝났고 가족 수사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줘선 안 된다며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어제 당정청에서의 개혁과제 보고 직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 장관은 당정청 회의 내용을 보고하며 자신의 사퇴 의사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가 검찰의 특별수사부를 서울, 대구, 광주 검찰청에만 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인권보호 수사 규칙을 새로 만들고 감찰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도 이달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관련한 한겨레 신문 보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윤 총장이 해당 기자를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했는데 보도를 한 기자뿐 아니라 보도에 관여한 이들까지 고소 내용에 포함시켜서 관련 내용의 유출자까지 수사가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이번 주 안으로 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소환 통보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불응하고 있어 검찰이 소환 조사 없이 일괄 기소할 거란 예측이 나옵니다. 가수 겸 배우 설리, 본명 최진리 씨가 오늘 오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북 축구의 월드컵 예선전을 하루 앞두고 우리 축구대표팀이 평양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 열리는 남북 축구 대결은 TV 생중계가 사실상 무산돼서 실시간으로 경기를 접하긴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제19호 태풍 하기비스로 일본에서 최소 50명 넘게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천 140여 개가 흘러넘치고 주택 5,500여 채가 물에 잠기는 등 시간이 갈수록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요즘 밖에서 애들 보기 힘들어. 맞아. 마음껏 뛰어놀겠군. 현대수소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국 법무장관이 결국 오늘 사퇴했습니다. 조 장관은 자신을 검찰개혁의 도구로 표현했습니다. 불쏘시개라면서 검찰개혁이 멈출 수 없도록 궤도에 올려놓는 데 자신을 희생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앞으로 자연인으로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가족들의 곁을 지키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조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환상의 조합으로 검찰 개혁을 이루어줄 거라 기대했었다면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검찰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개혁에 협조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이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국민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35일 만에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조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자신을 개혁의 불쏘시개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당정청 회의를 거쳐 내일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과 관련된 대통령령 개정이 확정되자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고 표현한 겁니다. 조 장관은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건 국민들 덕분이라며 국민들은 저를 내려놓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소망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건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며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긴다고 전했습니다. 가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국민들께 죄송하고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미안하다면서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지 못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며 괴로운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오전 9시쯤 법무부 청사에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2시간 뒤 개혁안을 직접 발표했고 간부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간부들을 다시 회의실로 불러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2시간 정도 업무를 마무리한 조 장관은 법무부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자택으로 떠났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조국 장관 사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국민들 사이의 갈등을 야기해서 송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과 윤 총장의 조합이 깨진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고 검찰 스스로 개혁의 의지를 가져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안의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 장관 사퇴 소식이 알려지면서 예정보다 1시간 늦게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 문 대통령은 조 장관 사퇴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습니다. 꿈 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도 평가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입니다. 특히 검찰이 개혁 방안에 참여한 것에 의미를 두며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법무부에는 구체적인 주문도 했습니다. 이달 안에 검찰 개혁 과제에 대한 규정 등 제도적인 후속 조치를 마무리해달라는 겁니다. 언론에 대한 주문도 잊지 않았습니다.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갈라진 여론을 의식한 듯 광장의 민주 역량과 에너지를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아달라는 당부도 덧붙였습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예, 곧바로 청와대를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좀 분석을 해보고 조국 장관의 사퇴 배경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 국민들에게는 송구스럽다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 추진은 긍정적으로 잘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군요. 사퇴 배경 등에 대한 언급이 혹시 있습니까? 네,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오늘 메시지에서 나온 것은 국민들 사이의 갈등에 대해 송구스럽다입니다. 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의 검찰개혁 의지를 높게 평가한 걸 감안하면 여러 의혹 제기 그리고 이에 따른 이 격렬한 조국 찬반 여론이 현실적인 부담이 된 걸로 보입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조국 장관의 결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이 계속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왔다는 겁니다. 예. 자, 조 장관이 사퇴할 것이라는 얘기는 얼마 전부터 사실 있어 왔습니다. 다만 그것이 오늘이었느냐, 이건 좀 전격적이다 하는 평가도 있죠. 맞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고위 당정청 협의가 끝난 이후 조 장관이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예상보다 빠르다라는 평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조국 장관 문제로 이 국정 동력이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는 점을 우려한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달 들어 이 조국 장관을 반대하는 광화문 집회에 당초 예상보다 숫자도 많고 또 다양한 세대가 모인 모습을 보면서 문 대통령과 참모진들이 고민이 많았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여권 일각에서는 조 장관이 물러나게 되면 검찰 개혁의 동력이 상실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해왔는데 이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 혹시 있습니까? 네, 청와대는 조 장관이 검찰개혁의 윤곽과 디딤돌을 만들어놨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는 안은 다 만들어놨으니 이제 남은 건 입법 절차, 그러니까 국회의 몫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 장관 본인이 검찰개혁의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한 것처럼 또 조 장관 사퇴가 입법 과정에 추진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조국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검찰개혁의 환상적인 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깨져서 안타깝다는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윤석열 총장에 대한 입장 같은 것도 혹시 청와대 내부에서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있는지요? 네, 청와대 관계자는 일각에서 윤석열 총장의 책임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좀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시선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두 축은
조국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겁니다. 조 장관이 사퇴했다고 윤 총장까지 물러나면 검찰개혁이 오히려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여권 일부에서는 조 장관 수사를 강하게 밀어붙였던 윤 총장에 대한 불만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취 문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 장관은 언제 사직을 결심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저희 JTBC의 취재 결과 조국 장관은 어제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조원 민정수석과 함께 만난 이 자리에서 사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서준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은 어제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했습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검찰 개혁안들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고위당정청은 1시간 뒤인 오후 3시쯤 마무리됐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조 장관은 국회를 떠나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청와대에 도착한 조 장관은 오후 5시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김조원 민정수석도 함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당정청 회의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의 거취 문제 역시 함께 논의했다고 합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조 장관이 이 자리에서 사직 의사를 밝혔고 문 대통령도 이를 받아들인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장관이 고위 당정청이 끝난 이후 사직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당정청 관계자 누구에게도 사퇴 의사를 미리 밝히진 않았습니다. 여당과 법무부 모두 조 장관이 오늘 사퇴 입장문을 공개하기 직전에야 사퇴 의사를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예, 조 장관의 사퇴를 두고 이미 예정된 행보라는 시각과 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어제 저녁에 조국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것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내용을 취재한 이서준 기자 방금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서 관련 배경을 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청와대 회동은 어떤 성격의 자리였습니까? 네, 법무부 자체의 검찰 개혁안들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된다면은 일단 큰 매듭을 한번 짓는 셈입니다. 예. 조 장관이 주도적으로 추진을 해온 만큼 직접 문 대통령에게 당정청 논의 결과와 향후 계획들을 보고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합니다. 관련 보고를 끝내면서 자신의 역할은 다 했으니 장관직을 내려놓겠다는 사직 의사를 함께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게 이제 대통령과의 독대는 아니었고 김조원 민정수석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3자가 같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예. 김주원 수석도 어제 고위당정청에 함께 참석을 했었고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의 주무 수석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 또 민정수석은 법무부 장관 후임자를 물색하고 또 검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검찰개혁 관련 보고뿐 아니라 이 조 장관이 대통령에게 이 사퇴 의사를 밝힐 때도 자리를 함께 했다고 합니다. 예. 그 얘기는 그 자리 자체가 조국 장관이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성격의 자리로 이미 규정이 돼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민정수석이 같이 나왔다는 것은. 그러니까 민정수석과는 미리 또 상의를 했을 수도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 추측은 하게 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조 장관이 결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과 수석이 조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서 그러면 어떤 의견을 그 자리에서 냈는가? 이건 혹시 취재된 게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세한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는데요. 어제 만남 자체에 대해서도 청와대나 법무부에서 많이 공유가 되진 않은 상황입니다. 예. 다만 이 개혁 과제를 세분화하고 이를 대통령령 개정으로 조직 개편의 코앞까지 지금 상정한 만큼 조 장관의 거취 문제가 자연스럽게 논의된 걸로 보이긴 합니다. 예. 뭐 앞서 10여일 전에 조 장관이 참여한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이 개혁 과제를 세분화하고 상정하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는 메시지를 조 장관에게 전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예. 이때부터 이미 조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라는 성격의 메시지가 어제도 전달됐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예. 검찰개혁 과제를 궤도에 올려놓기만 해도 그러니까 궤도에 올려놓기만 해라. 뭐 그런 취지로 해석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 얘기가? 네, 그렇습니다. 지금 궤도에 올려놓으면 사퇴해도 된다 이런 것으로 읽혔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10여일 전에 문 대통령이 그런 메시지를 장관에게 전달했으면은 예. 장관이 그렇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문 대통령도 그런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때 당시를 돌아가 보면은 검찰의 수사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던 시점입니다. 예. 또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이 임박했다라고 보도가 나오던 시점이기도 합니다. 예. 검찰개혁 과제 상정만 해두면은 사퇴를 해도 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요. 뭐 어디까지나 추측이긴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정부 관계자들은 최근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점도 조 장관의 결심을 대통령이 받아들인 배경으로 보여진다. 이런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만 해도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는 검찰 수사로 가려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때만 해도 검찰 수사에서 조 장관 관련 범죄 혐의가 나오지 않는 한 장관직을 유지한다는 기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왜 이제 그 서초 촛불 집회가 처음으로 크게 벌어진 다음 날이었나요? 그 다음 날이었던가 아무튼 조 장관도 자신의 문제는 사법 절차를 지켜본 뒤에 판단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것이 이제 뭐 법원까지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오늘 사태가 좀 급작스럽게 느껴진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로 사퇴 시점을 정한 이유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어제 고위 당정청이 그 본인이 추진하던 개혁안들을 최종 논의해서 내일 국무회의에 의결하기로 결정하는 자리였습니다. 예. 어제 고위 당정청의 결정 그리고 오늘 오전 개혁안 발표를 끝으로 조 장관 본인의 역할은 다했다라고 스스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검찰 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라고 오늘 입장문에 적기도 했고요. 예. 또 오늘 입장문에는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법무부 안팎에서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또는 기소 결정이 나오기 전에 사퇴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예. 장관직을 수행하는 게 이해 충돌이라는 논란이 계속되온 만큼에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 처분이 있기 전 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직을 내려놓으려 했다라는 분석입니다. 예. 그만큼 이제 부담이 됐던 측면이 있었던 모양이군요. 오늘 조 장관이 사퇴 입장문을 밝힐 때까지 대통령하고 민정수석 정도만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러면 어제 그 만남에 참석한 민정수석까지만? 어느 정도까지 공유가 됐는지는 뭐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예. 매우 제한되게 극소수만 공유를 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법무부 간부들도 발표 직전에야 알았다고 했는데요. 조 장관은 오늘 법무부 간부들과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었는데 조 장관이 식사를 마치고 간부들에게 다시 모여달라고 호출했다고 합니다. 예. 이때가 오후 1시쯤인데 이 자리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고 어제 미리 써둔 사퇴 입장문을 언론에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여당 역시도 입장문 발표 직전에야 사퇴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했고 어제 고위 당정청에서도 이 사퇴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예, 당장 조국 장관 가족을 둘러싼 수사를 해온 검찰도 입장이 곤혹스럽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박병현 기자. 자, 조국 장관이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이후에 검찰 분위기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대검찰청은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 다만 당혹스러운 분위기는 느껴집니다. 검찰도 법무부에서 조국 장관이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이후에 관련 소식을 접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의 발표 내용을 윤석열 총장에게 바로 보고를 했다며 보고를 받은 윤 총장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공식 입장은 내진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예, 당장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 장관의 거취 문제를 놓고 검찰이 입장을 낸다는 것은 뭐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검찰은 그동안 수사와 검찰 개혁을 분리해서 이 양쪽 모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대통령 지시 이후 대검 차원에서 자체 개혁안을 냈고 지난 토요일에 법무부 간부와 대검 간부가 함께 모여 협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이 조국 장관의 법무부와 개혁에 대해서는 방향성을 같이 하는 것이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검찰이 개혁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장관이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 당혹스럽다는 겁니다. 예. 자, 개혁에 대한 검찰의 입장 일단 뭐 협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일 대통령령이 개정되면 특수부 축소든 뭐 이런 그 개혁의 절차는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검찰도 조 장관의 사퇴와 관계없이 검찰 개혁에는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검찰 자체적으로도 이 개혁 과제들에 대해 내부 논의를 계속 해왔던 만큼 앞으로도 법무부와 협의를 하고 추진하는 상황에 있어서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은 검찰이 계속 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조 장관의 가족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예정대로 진행이 됩니까? 예,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조 장관 사퇴와 관련한 질문에 할 말이 없다는 짧은 반응을 내놨습니다. 수사를 지휘, 총괄하는 대검 반부패부도 특별한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 다만 조 장관의 사퇴 소식이 전해진 직후 검찰이 조국 장관 가족을 수사하는 데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수사 단서를 포착한 게 아니라는 말도 잠시 돌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와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 자, 대검과 수사팀 쪽은 조 장관과는 각을 세운 것처럼 일단 보여오긴 했지 않습니까? 일선 청해 검사들은 어떻게 이걸 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조 장관이 형사부라든가 공판부 강화에 노력을 해온 만큼 어찌 보면 이제 상당수 검사들은 그런 대목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걱정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당장 한 달여 만에 새 장관을 임명해야 하고 검찰 조직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 새 장관이 들어오면서 연말에 검찰 조직 인사가 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 검찰 관계자는 이 조 장관이 검찰 개혁안에 밑그림을 그린 만큼 새 장관도 검찰 개혁을 세게 밀어붙일 것이라며 이 새 장관에 대해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라도 검찰 조직 인사가 연말에 대폭적으로 나지 않겠냐라는 예상을 내놨습니다. 내일부터는 김호수 법무부 차관의 대행체제가 시작이 됩니다. 검찰이 개혁과 관련해 어떻게 협조를 할지 또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박병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법무부는 당분간 김호수 차관 체제로 검찰 개혁안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 몇몇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검증과 청문회 등 절차를 거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공식 임기는 오늘 밤 자정까지입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후부턴 김호수 법무부 차관의 대행 체제가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전했습니다. 내일 국회에서 열리는 법무부 국정감사에도 김 차관이 조 장관을 대신해 참석할 예정입니다. 조 장관은 앞서 사퇴하면서 검찰 개혁을 위해 가야 할 길이 멀다며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 몇몇 인사가 거론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인선 기준은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이 될 거란 관측입니다. 조 장관 논란 이후 인사청문회 기준이 높아진 데다 선뜻 후임자로 나설 사람이 많지 않을 거란 게 청와대의 고민입니다. 따라서 인사검증부터 청와대 준비까지 감안하면 앞으로 두세 달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 기간 동안 검찰개혁 작업은 김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이어가야 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후임자 인선이 늦어지면서 검찰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이른바 조국 블랙홀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정치권은 석 달간 이 문제에만 매달려 왔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여야 반응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김필중 기자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조국 장관 사태가 전격적이었다라는 얘기가 물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장관이 계획한 검찰개혁이 제대로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장관직을 물러났다고 본 만큼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기득 세력권의 저항에도 검찰개혁의 성과가 있었다고 조 장관을 평가하면서 앞으로 민주당이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지고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기필코 마무리할 것입니다. 야당도 결단할 차례입니다. 예. 그러면 야당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한국당은 사필 규정이라며 조금 늦었지만 예상대로 조국 장관이 사퇴를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했는데 이것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적 상처와 분노, 국가적 혼란을 불러온 인사 참사, 사법 파괴, 헌정 유린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통렬하게 사죄해야 합니다. 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안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여당이 마무리한다고 말한 것은 바로 입법화를 의미하는 것일 텐데 이달 안에 과연 그것이 될 것이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지난 4월 여야 사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지정하면서 선거제 개혁을 검찰개혁 법안보다 먼저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은 검찰개혁안이 선거제 개혁안보다 먼저 처리되어야 하고 패스트트랙이 이번 달 안으로 마무리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을 지정한 것 자체가 불법인 만큼 받아들일 수 없고 특히나 공수처 논의는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오는 16일부터 둘둘둘 회의를 가지겠다고 말한 만큼 앞으로 논의 사항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조국 장관 사퇴가 상당히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조 장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이전부터 여당의 지도부 중심으로 조금씩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은 생각보다 빨랐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민주당 지도부는 조국 장관 거취 문제를 2주 전쯤 청와대와 의견을 교환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의 틀을 마련하면 사퇴하는 방안까지 폭넓게 논의됐다는 겁니다. 여당으로선 조국 장관에 대한 여론이 부담스럽고 조국 장관도 본인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앞으로 패스트트랙을 합의하는 데 야당의 협조가 어렵다고 판단된 만큼 사퇴 논의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사퇴 논의와 관련해 청와대와 사전의 교감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김필중 기자였습니다. 한국당은 민심의 승리라는 입장을 냈지만 그 속내는 그리 간단치는 않습니다. 조국 장관의 사퇴가 알려지기 전인 오늘 오전에 한국당은 주말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가 오후에는 다시 집회를 재검토하는 회의를 열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 장관 문제가 그간 한국당의 구심점이 됐는데 그 이후에 동력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하는 고민이 시작된 셈이죠. 정종문 기자. 오늘 오전 자유한국당은 19일 토요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오는 토요일 19일 광화문 1시에서 대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그 분노와 절망을 담을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 장관의 사퇴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당 지도부는 집회를 이어갈지 여부를 놓고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결론을 못 내고 내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진정성이 완전히 있는 것인지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외골세기를 간다면 저희는 강력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 장관의 사퇴에도 한국당이 촛불 집회를 쉽게 놓지 못하는 건 상승세를 타고 있는 당 지지율 때문입니다. 현역 의원이 아닌 황교안 대표로서는 삭발과 장외 집회를 통해 존재감을 키워왔는데 당장 그 동력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황 대표와 함께 회의에 참석한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실무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고 황 대표는 주로 의견을 청취한 끝에 조금 더 지켜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의원들 사이에선 우려도 나옵니다. 조 장관이 사퇴한 이후 이어지는 장외 집회는 설득력이 떨어지고 지역구 관리에 필요한 시간도 뺏긴다는 겁니다. 당 지도부는 이런 의견까지 모두 청취해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예, 조국 법무장관의 전격 사퇴로 조 장관을 둘러싸고 열렸던 이른바 양대 집회도 또 다른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엊그제를 끝으로 멈춰선 서초동 촛불 집회 주최 측은 아직 어떻게 할지 정하지 못했다고 한 반면에 광화문 집회는 예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사실은 한국당 쪽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고민에 빠졌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박민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토요일 최후 통첩이란 주제로 열린 서울 서초동 촛불 집회. 3주에 걸친 대규모 집회를 마무리한 지 이틀째 예상치 못한 사퇴 소식에 주최 측은 당황했습니다. 사법적폐 청산 범국민 시민연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충격이 큰 상황이라면서 오늘 중으론 공식 입장을 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국이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만큼 사법개혁이 끝까지 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오는 토요일 서초동에서 따로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의 사퇴가 수백만의 민심을 멈추게 할 수 없다며 검찰개혁과 자유한국당 해산을 위한 촛불을 들자는 겁니다.
이른바 광화문 집회 주최 측에선 사퇴 환영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관계자는 개천절과 한글날 두 차례 집회가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본다며 오는 25일 3차 집회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수 성향 대학생 단체인 전국 대학생 연합 촛불 집회도 이달 26일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오늘 조국 장관은 사퇴를 발표하기 직전에 법무부의 검찰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검찰의 특별수사부를 서울과 대구 그리고 광주에만 남기기로 결정했고 45년 동안 유지된 특별수사부란 이름도 반부패수사부로 바뀝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바로 시행됩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특별수사부 명칭을 폐지하고 부서를 축소합니다. 검찰이 본연의 역할인 인권보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별수사부가 남는 곳은 단 3곳, 서울과 대구, 광주입니다. 이름은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고 수사 범위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와 중요기업 범죄 등으로 한정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효력은 의결 즉시 발휘됩니다. 대통령령이긴 하지만 정부기관 조직에 관한 내용이라 입법 예고기간은 따로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한편 개정안이 의결되더라도 특수부가 이미 수사 중인 사건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조 장관 가족 수사는 현재 상태 그대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이달 중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제정하고 장시간 조사와 심야 조사를 제한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아울러 검찰이 부패범죄 등 직접 수사를 시작할 땐 관할 고검장에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총장에게 집중돼 있던 권한을 고검장들에게 분산시키겠다는 겁니다. 또한 검찰 공무원의 비위가 발생하면 각 검찰청이 이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할 계획입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검찰은 오늘 사퇴 의사를 밝힌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5번째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정 교수는 조 장관의 사퇴가 알려진 오후 2시쯤에 건강이 좋지 않다면서 수사 중단을 요청했고 검찰청사를 나와서 병원에 다시 입원했다고 합니다. 여성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5번째로 소환했습니다. 앞서 조사가 덜 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정 교수는 펀드와 관련된 검찰의 모든 질문에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금을 자신의 계좌와 친인척들의 계좌를 통해 돌려받았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입니다. 하지만 오후 2시쯤 조 장관의 사퇴 소식이 보도된 뒤 정 교수는 조사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건강상 이유로 조사를 더 받을 수 없다고 한 겁니다. 이후 정 교수는 조서 열람도 하지 않고 오후 3시 15분쯤 검찰청사를 나와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의료진과 상의해서 추후 조사 일정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검찰도 피의자 건강 상태를 고려해 조치를 취한 걸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서를 확인하지 않고 귀가함에 따라 앞으로 한두 차례 정도 더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오늘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에서는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부장판사를 국감에 나오게 할지를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이 명재건 부장판사를 비롯한 영장 전담 판사를 현장 증인으로라도 그 영장 기준이 뭔지 국회 법사위원들의 주질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한국당 소속 위원들은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9일 조국 장관의 동생 조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따지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정감사를 빌미로 한 압력, 국회가 개입하고자 하는 시도,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나 참담합니다. 오전에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45분간 국감이 멈추기도 했지만 명부장 판사를 증인으로 세우는 건 결국 불발됐습니다. 위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난처한 입장이라며 같은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재청구가 예정된 돼 있습니다. 종전 영장 심사가 잘못됐다고 하면은 발부를 암시하는 것이고 잘됐다고 하면은 또 다시 기각을 암시하는 꼴이 됩니다. 오후 들어 조 장관의 갑작스런 사의 표명 소식이 전해지자 국정감사장이 술렁이기도 했습니다. 조국 장관께서 많은 후유증을 남기고 법무장관직을 퇴임하셨습니다. 이를 계기로 여야의 협치가
국민을 위한 진정한 검찰 수사를 지켜보아야 된다. 조국 장관은 많은 사법개혁을, 검찰개혁을 실질적으로 성사시켰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가수 겸 배우 설리, 본명 최진리 씨가 오늘 오후 집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최 씨의 심경이 담긴 메모지가 발견됐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의 한 2층짜리 단독주택입니다. 입구에는 노란 폴리스 라인이 쳐 있습니다. 경찰 감식 요원들이 분주하게 집 안팎을 오갑니다. 가수 겸 배우 설리, 최진리 씨가 숨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후 3시 20분쯤입니다. 집안 2층에서 최 씨를 발견한 매니저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최 씨는 어제 오후 6시 30분 매니저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를 걱정한 매니저가 오늘 최 씨의 집으로 직접 찾아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 씨는 최근까지 집에 혼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최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최 씨의 심경이 적힌 메모지를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에서 외부 침입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아 경찰은 최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현장 감식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최 씨는 지난해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악플로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을 앓았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네, 최 씨는 자유분방한 SNS 활동으로 많은 악플에 시달려왔습니다. 이 때문에 한때 연예계 은퇴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이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갑작스런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최진리 씨는 지난 2009년 걸그룹 FX로 데뷔했습니다. 하지만 본인 SNS에 자유분방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리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최 씨는 많은 악플에 시달렸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연예계 은퇴 선언까지 했습니다. 이후 악플 관련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최 씨. 당시 힘들었던 상황을 말합니다. 고소 한번 해봤거든요. 동갑 학생이었어요. 본인도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그냥 저한테 푼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스트레스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처를 해줬어요. 근데 다시 만약에 고소를 하게 되는 날이 온다면 선처 안 하려고요. 감정 조절이 힘들었던 순간도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악플을 현명하게 극복하는 방법은 무시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게 오늘도 설리는 이렇게 방송국에서 재밌는 사람들과 재밌는 농담을 하고 맛있는 밥을 먹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최진리 씨의 구체적인 사망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선택의 배경에 악플의 영향이 있었을 거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네, 지난 주말에 일본을 덮친 태풍 하기비스가 어제 낮에 소멸됐습니다. 하지만 남긴 피해는 갈수록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52명입니다. 물에 잠긴 주택은 5,500여 채, 정전을 겪은 가구는 40만 가구가 넘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경찰들이 보트를 타고 수색 작업 중인 곳은 주택가입니다. 무릎까지 찬 빗물을 헤치고 차 안을 들여다보며 생존자를 찾기도 합니다. 태풍 하기비스가 지나간 일본 나가노현의 오늘 모습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하기비스 때문에 52명이 숨졌고 16명이 실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사일생, 목숨을 건진 이들은 대피소로 몸을 피했습니다. すごい勢いで来たんで、もうなんかだんだんこうやってもう水のねで暗いし、もう恐怖の感じで、もうこれ命大丈夫かなみたいなね、これでとかねいろいろ考えて。 NHK는 이번 태풍으로 부서진 집만 700여 채라고 전했습니다. 142개의 하천이 흘러넘쳤는데 이 과정에서 제방 51곳이 무너진 걸로도 집계됐습니다. 호쿠리쿠 신칸센용 열차의 3분의 1 수준인 고속열차 120량이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12량짜리 한 대를 만드는 비용이 우리 돈으로 360억 원이나 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남긴 겁니다. 하기비스는 어제 소멸됐지만 일본 일부 지역에선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도 비가 내려 피해 규모 파악과 복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태풍 하기비스로 큰 피해를 입은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에게 위로 전문을 보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수의 소중한 인명이 희생되고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일본 정부와 국민들이 피해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예, 검찰이 윤중천 씨의 별장 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름이 나왔다는 한겨레 신문 보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의혹을 보도한 기자뿐만이 아니라 보도에 관여한 이들까지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보도의 사실 여부를 넘어서 누가 취재 정보를 제공했느냐까지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1일 한겨레 신문은 윤중천 씨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 같다고 진술했는데도 관련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윤 총장과 대검찰청은 즉시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냈고 이날 저녁 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은 오늘 서울 서부지검 형사 4부에 배당돼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윤 총장이 낸 고소장에는 기사를 쓴 기자 외에도 보도에 관여한 이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자가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과 보도하게 된 경위 등을 폭넓게 수사해달라는 겁니다. 정식 수사에 앞서 검찰 과거사 조사단에서 윤 씨와 면담했던 내용을 아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기자에게 제공한 사람까지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의 초점이 의혹이 사실이냐 따지는 것을 넘어 누가 기자에게 제보를 했는지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허위 사실이 보도된 경위를 살피려는 것일 뿐 언론의 취재 영역을 수사를 통해 밝히려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이 자신들이 보도한 내용에 대한 속보를 냈지만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했던 과거사위원회와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한겨레 관련 보도를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모두 오늘 아침에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반대 주장을 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한겨레 신문은 지난 11일에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의 윤중천 씨 연루 의혹에 대해 추가 보도를 했습니다. 윤 씨가 사업가 임모 씨를 통해 윤 총장을 알게 됐다고 밝히는 등 관계를 맺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소속으로 김학의 전 차관 재수사 권고에 관여했던 김용민 변호사가 반박을 했습니다. 윤석열을 안다라는 정도의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내용이 구체적인 게 없고 당시에 이제 수많은 법조인들 이름이 나오면서 그중에 한두 줄이 끼어 있었던 것 같은데 접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접대를 했다라는 구체적인 말도 없고 그냥 단순히 안다라는 정도 말 가지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등장하기 때문에 이게 뭐가 문제가 바로 있다라고 평가하기는 매우 어려웠죠. 대검찰청 검찰 진상조사단 팀장이었던 김영희 변호사도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전화번호나 명함이나 다이얼에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친분 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정도였습니다. 대검찰청도 다시 한번 보도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씨의 변호인도 앞서 입장 자료를 내고 윤 씨에게 물어봤지만 윤 총장을 모른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소환 통보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원외인 황교안 대표 말고는 아무도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회기 중에 의원들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소환 조사하지 않고 일괄 기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검찰은 수사 대상인 한국당 의원 60명 중 37명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를 끝으로 남은 의원들에게 소환 통보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출석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당 지도부도 소속 의원들에게 출석하지 말라는 지침을 공개적으로 여러 번 내렸습니다. 당장 검찰이 한국당 의원들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는 데다 정기국회 기간 중이어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소환 조사 없이 기소할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검찰도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영상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반발했습니다.
뭐 검찰에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뭐 수사에 대해서는 협조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감이 끝나면 출석하겠다는 기존 입장도 되풀이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광화문에서 열렸던 보수단체 집회는 우리공화당과 한기총의 전광훈 목사가 대표를 맡고 있는 범투쟁본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쪽이 지난 주말에 설전을 벌였습니다. 서로 간의 날선 표현으로 비난이 오갔는데 시작은 돈통이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 9일 광화문 집회에서 집회에 함께 참여했던 한 곳을 정조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기에 어떤 단체들이 모금을 통을 가지고 자꾸 모금하러 다니는데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다음날 유튜브 생방송에서도 비판을 이어갑니다. 뒤에서 말이야. 따로 돈통 돌리고 말이야.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 해도 너무하지 말이야. 내 그동안 당신들한테 이렇게 쓴소리 안 했어. 전 목사가 겨냥한 건 바로 우리공화당, 지지율까지 언급합니다. 0.1%도 안 나오잖아. 박근혜 데리고 나온다고 뭘 데리고 나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도 당신이 못 데리고 나와. 우리공화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팔아먹는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우리공화당은 곧바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신이 광화문 집회에서 돈통을 돌린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으니까 물타기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 목사를 앞장 세운 우리공화당 죽이기라면서 발언의 의도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전 목사가 사실상 정치 세력화를 추진하면서 지지층이 겹치는 우리공화당을 견제한다는 해석입니다. 우리공화당은 과거 전 목사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당연하다고 얘기했다며 서로 정체성이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 목사가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한 심각한 명예훼손을 했다며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흉기를 든 남성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위협하는 동안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경찰. 저희 JTBC가 지난달에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입수한 당시 상황 자료와 112 신고 녹취록을 보면 이미 신고 단계부터 경찰 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50대 남성이 식당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릅니다. 혼자 출동한 경찰은 흉기를 든 남성을 제압하기는커녕 뒷걸음질 칩니다. 지난달 11일 충남 당진의 한 식당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에선 경찰의 부실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진이 확보한 당시 상황 자료와 112 신고 녹취록을 보면 이미 신고 단계부터 대처는 부실했습니다. 6분간 7차례나 신고가 접수됐는데 막판까지 구급차 도착 여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도착을 안 한 거예요? 네, 구급차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네, 구급차는 출근날 도착이 된 거예요? 아직 안 된 거예요? 네,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신고자가 피해자의 위치와 전화번호까지 알려줬지만 피해자가 아닌 신고자 휴대폰 위치를 추적하기도 합니다. 현장엔 2인 1조 출동이 원칙입니다. 게다가 피의자가 이미 흉기를 휘둘렀다고 신고까지 했는데도 현장엔 경찰관 혼자 도착했습니다.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선 경찰은 경고를 한 뒤 테이저건을 쓰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고서엔 해당 경찰관이 3번에 걸쳐 설득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변명은 황당합니다. 혼자 제압할 능력도 안 되고 칼을 들고 있어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단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피의자가 흉기를 내려놓자 그제서야 수갑도 채우지 않고 데려갑니다. 지난 1월 서울 암사동에서 흉기를 든 피의자를 제대로 제압하지 못해 논란이 된 암사동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규칙까지 제정됐지만 경찰 대응은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아부히지트 바네르지, 에스테르 뒤플로 MIT 교수 부부와 마이클 클레이버 하버드대 교수 등 3명이 선정됐습니다. 노벨위원회는 이들이 다양한 실험을 통한 연구로 빈곤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습니다. 올해 46살인 뒤플로 교수는 역대 2번째 여성 수상자이자 최연소 수상자가 됐습니다. 정부가 내일부터 경기도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야생 멧돼지를 잡기로 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 5마리가 잇따라 확인되면서입니다. 농가에선 농식품부와 환경부 간의 엇박자로 대응이 한 발 늦었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정부가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멧돼지 줄이기에 나섭니다. 당장 경기도 파주시가 내일부터 민간인 통제선 안쪽에서 군과 합동 작업을 시작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번지는 걸 막기 위한 조치로 경기 북부 세 곳은 물론 남부 지역에서도 총기를 쏠 수 있습니다. 경기도청은 이런 사실을 알리며 안전에 유의해달라는 긴급 문자를 보냈습니다. 죽은 멧돼지에서 처음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나온 건 지난 3일이었습니다. 제가 지목했던 것 중에 비행우주의 멧돼지였습니다. 충분히 대처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적극적인 대응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환경부와 군이 멧돼지가 바이러스를 옮겼을 가능성을 낮게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추가로 4마리에서 잇따라 양성 반응이 나오자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멧돼지 침입을 차단하기 위한 울타리 설치에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에선 부처 간 엇박자에 정부가 늑장 대응을 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방역 주무부처는 농식품부지만 야생 멧돼지는 환경부 관할입니다. 멧돼지에 대한 그 대책이 미흡했어요. 안 됐고, 그 농림부에서는 멧돼지의 관리라든지 전부 다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우리가 요구를 해더라도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거의 묵살당했죠. JTBC 이희정입니다. 네, 정부는 서울과 인천의 경계, 또 북한강 주변 46번 국도를 저지선으로 삼아서 멧돼지를 집중적으로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번식기를 맞아 한창 활발하게 움직이는 멧돼지를 막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감염된 멧돼지가 이미 남쪽으로 내려갔을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멧돼지는 모두 5마리입니다. 한 마리는 경기 연천군 비무장지대 안에서, 나머지 4마리는 연천군과 강원 철원군 민통선 내에서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감염된 멧돼지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7, 8마리씩 무리지어 다니는 멧돼지들의 특성 때문입니다. 야생 멧돼지는 항상 패밀리 단위로 이래 움직입니다. 나머지 그러면 그 그룹들은 어디에 그 주위에서 폐사를 했든지 아니면 남쪽으로 넘어와서 폐사를 했든지. 환경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면서도 감염된 멧돼지가 남쪽으로 내려갔을 확률은 적다는 입장입니다. 일반적으로 멧돼지의 이동 반경은 5제곱킬로미터 이내란 겁니다. 문제는 멧돼지의 번식기가 임박했다는 겁니다. 11월부터 1월까지 짝을 못 찾은 멧돼지는 하루 100km까지 이동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 시기엔 먹이를 찾아 민가로 내려오는 경우도 잦습니다. 죽은 멧돼지와 접촉한 쥐와 새가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남쪽 지방에서도 멧돼지 이동을 차단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상대적으로 싼 값에 돼지갈비를 무제한으로 준다는 전문점들이 값싼 부위를 섞어서 팔다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양념을 하면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걸 노렸습니다. 일부 유명 업체는 대놓고 고기를 섞는 비율까지 가르쳤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고기 전문점입니다. 1인분 값만 내면 돼지갈비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돼지갈비에 다른 부위가 섞여 나갑니다. 걱정인데 갈비 양념을 해가지고 파는다 이 말이지.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는 대놓고 교육까지 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돼지갈비와 돼지목살을 7대3 정도를 섞어서 판매하도록. 아예 목전지만 가져다 쓴 돼지갈비 전문점도 있습니다. 전부 목전지네. 미국산 목전지. 갈비 무한리필로 할 수가 있습니까? 목전지는 돼지 목살과 앞다리살이 붙어있는 부위로 갈비보다 킬로그램당 3,000원가량 쌉니다.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판 곳도 있었습니다. 돼지갈비 판매 전문점들은 이런 외국산 돼지고기로 눈속임용 레시피까지 만들었습니다. 양념을 해서 섞으면 고기 부위나 원산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노린 겁니다. 이렇게 최근 한 달간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 가맹점 3곳 등 부산에서만 16곳이 적발됐습니다. 부산시는 이들 업소의 영업을 정지시키고 검찰로 넘겼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홍콩에선 중국으로부터의 정치적인 자유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5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젠 홍콩 주변의 산 위에 홍콩 자유의 여신상까지 등장했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홍콩 시내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라이언락 위에 조각상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홍콩 시위대의 상징이 된 헬멧과 방독면을 쓴 여성의 모습입니다. 오른손엔 2014년 우산혁명을 상징하는 우산, 왼손엔 광복 홍콩이라고 적힌 깃발도 들었습니다. 3D 프린터로 제작된 이 홍콩 자유의 여신상은 시민들이 모금을 통해 만든 겁니다. 3m짜리 여신상을 들고 산을 오른 시위대는 다시 각오를 다졌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홍콩 내 10여 곳에서 동시다발로 집회를 열었습니다. 경찰이 지하철을 지키고 있어 걷거나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플래시몹 형태로 집회를 이어간 겁니다. Just go to one place, we will be trapped in that place because the police they will come to us or maybe we may get arrested. 일부 시위대는 중국계 은행과 상점에 불을 지르고 유리창을 부쉈습니다. 중국과 나치의 합성어인 차이나치라는 구호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처럼 시위가 다시 거세지자 중국 언론들은 또 중국 정부의 직접 개입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흑인 시민에 대한 백인 경찰의 총기 사용은 미국에서 늘 논란이 되는 사건이죠. 그런데 지난 12일에는 특히 20대 흑인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조카와 비디오 게임을 하며 놀던 중에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한 집으로 다가갑니다. 집안을 살피다 뭔가를 발견하곤 몇 마디 외친 뒤 곧바로 방아쇠를 당깁니다. 이 총격으로 자신의 집 침실에서 8살 조카와 비디오 게임을 하던 28살의 아타티아나 제퍼슨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이 왜 제퍼슨을 향해 총을 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경관은 총기를 받고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 경찰이 신분을 밝히는 절차를 밟지도 경고에 따를 시간을 주지도 않았던 겁니다. 제퍼슨의 집 문이 열려 있는 걸 걱정해 신고를 했던 주민은 미안함에 말을 잇지 못합니다. Had I not called the Fort Worth Police Department, my neighbor would still be alive today. 현지 경찰은 일단 추가 조사를 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What the officer observed and why he did not announce police will be addressed as the investigation continues. 하지만 총을 쏜 경관이 백인인데다 지난해 4월 임관한 촉구이기도 해서 흑인에 대한 과잉 대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가 이 사건의 피의자로 정식 입건됐습니다. 화성 사건은 공소시효가 모두 끝나서 입건이 처벌로 이어질 순 없지만 경찰은 검찰로 사건을 넘기기 위해 이춘재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춘재의 신분이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바뀌면서 앞으로 신상을 공개할 가능성도 열렸습니다. 범국민투쟁본부 등 보수 성향 단체 회원들이 지난 3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노숙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오늘 새벽 60대 남성이 흉기로 다른 참가자를 위협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청와대 앞에서 함께 농성 중이던 다른 참가자들에게 시끄럽다며 항의하다 시비가 붙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사측과 협상이 결렬되면 오는 16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교통공사 노조는 임금 피크제 폐기와 안전인력 확충, 4조 2 교대제 확립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측이 비용 문제로 노조 측의 요구를 반대하는 가운데 노사는 내일까지 만나서 협상 타결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내일부터 12살 이하 어린이와 75살 이상 노인, 임신부는 독감 예방주사를 무료로 맞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산모수첩 같은 본인 확인 증명서를 갖고 가까운 보건소나 전국 2만 곳의 지정 병의원을 방문하면 됩니다. 만으로 65살에서 74살 노인은 오는 22일부터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인 KF-X의 실물 모형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서울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공개된 이 전투기는 길이 16.9m, 높이 4.7m로 최신 항전 장비와 센서 등을 탑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도심 속의 구불구불한 도로나 농촌의 한적한 도로를 찾아서 난폭하게 질주하는 승용차나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스릴을 즐긴다고는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위협입니다. 밀착 카메라 윤재영 기자입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서울 용산구 남산 순환도로. 도로 한쪽에 차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빨간불을 가리키던 신호등이 전멸등으로 바뀌자 차들의 질주가 시작됩니다. 앞바퀴를 들고 중앙선을 넘으며 달리는 오토바이도 있습니다. 차가 보이지 않아도 어디선가 소리는 계속 울려 퍼집니다. 남산도서관에서 시작해 차들의 질주 코스로 알려진 왕복 4차선 도로인데요. 보다시피 바로 옆에는 주택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로가 켜진다니까 차 건네기 대한가 봐. 건네자 빡치가 한 바퀴 돌아본다니까. 요수를 부려 요수를. 너무 위험해요. 그냥 신호 어기고 그냥 쌩 가기도 하고 그래서 몇 번 차에 치일 뻔했거든요. 이번엔 서울 북악산을 끼고 도는 관광도로 북악 스카이웨이. 자정이 넘자 이곳에도 오토바이와 승용차들이 모여듭니다. 모인 이들 중 일부는 중앙선을 넘으며 승용차를 회전시키며 질주하는가 하면 오토바이는 굉음을 내며 과속으로 앞서가는 승용차를 추월합니다. 주차 단속반이 불법 정차 중인 차들을 내려보냈지만 2시간이 넘도록 소음은 계속됐습니다. 또 다른 차들이 질주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장소에 날이 밝을 때 방문해봤습니다. 보시면 노란 중앙선 위에 까만 타이어 자국이 군데군데 눈에 띕니다. 1년에 12달 똑같아요. 아주 지긋지긋할 정도로 차들이 굉장히 시끄러워요. 오토바이 운전자 사이에서도 난폭 운전자들은 경계 대상입니다. 난폭 운전을 해서 중앙선을 넘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목숨이 위험한 상황인데 경찰에다가 신고하고 서로 주고받는 것 같아요. 떴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제 내려가는. 난폭 운전 역시 도로교통법으로 처벌하는 대상이지만 지자체와 경찰은 서로의 책임이라며 떠밉니다. 사고에서 동작하고 잡는 것도 엄청 힘들어요. 경찰관도 힘들어하는 거를 신호위반에 가서 보면 경찰서 수반이라 가지고. 난폭 운전은 우리가 확인하면 싫다. 우리가 가면 우리가 주차하고 있습니다. 생활동이랑 구청에서 단속해야 될 부분이. 일반 도로지만 아예 차들이 묘기주행을 하는 곳이라고 입소문이 난 곳도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와 붙어있는 경기도 여주시의 한 2차선 도로. 바닥엔 타이어 자국이 수도 없이 나 있습니다. 차들이 빠르게 돌면서 생긴 자국입니다. 가까운 곳엔 사람이 사는 주택이 있습니다. 드래프트 장이라 그래갖고 여기가 최적이래요. 돈도 안 들고 끼기기 소리가 아주 그냥 사람을 아주 자지러지게 만든다고. 타이어 타는 냄새 숨이 다 막혀. 경기 용인시, 강원 인제군 등엔 합법적으로 승용차 경주를 즐길 수 있는 경주장이 있지만 비용을 내야 합니다. 승용차 경주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언제든 사고가 났을 때 위험이 있고 시끄럽기 때문에 여지는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더 위험한지를 알면 더 무서운 거잖아요. 진짜 놓고 다 하는구나 쟤네. 엮이면 곤란하다 얘기를 하곤 해요. 모두가 사용하는 도로에 차선을 넘나들며 난 수많은 타이어 자국. 그만큼 소음으로 고통받는 사람과 안전을 위협하는 운전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밀착 카메라 윤재현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녀가 다른 정당의 지지자와 결혼한다면 어찌할 것인가? 지난 1960년 미국의 정치학자들이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언짢을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공화당 지지자의 5%, 민주당 지지자의 4%가량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딱 50년 뒤인 2010년, 그들은 똑같은 질문을 던졌는데 시민들의 답변은 매우 달라졌습니다. 공화당 지지자의 49%, 민주당 지지자의 33%가 다소 혹은 상당히 불쾌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심지어 상대 정당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마저 갈수록 늘고 있다는 것. 미국 역시 정치가 갈수록 극단화되면서 당파 간의 적대심은 위험할 정도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 정점에 트럼프가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던진다면 어떤 답이 돌아올까? 가족의 식탁에서 정치가 금기어가 되고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도 사전 탐색과 회피가 필요하며
종국에는 나와 다른 주장을 하는 이들의 모든 것을 거짓이라 치부해버리는, 그것은 딱히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도 꽤 많은 비율로 다소 혹은 상당히 불쾌할 것이라고 나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앞서 미국의 사례를 소개한 하버드 대학의 스티븐 레비츠키와 데니얼 지블렉 교수는 함께 살아남기 위한 그 방법이란 싫어도 서로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굳이 레비츠키와 지블렛의 책까지 들먹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걸 몰라서 등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인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는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물러난 그는 무슨 생각을 한 것일까? 아마도 그의 생각에 이 모든 다름을 안고 가겠다는 뜻이 담긴 것이라면 우리는 그의 물러남의 가치를 존중해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 1880년 미국 남북전쟁의 후유증이 남아서 적대 정치가 계속될 때 당시 상원 의원이었던 제임스 블레이는 공화당의 동료 의원들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피 묻은 셔츠는 이제 그만 넣어두자. 적어도 우리는 그네들처럼 진짜 피를 묻히지도 않았으니 말입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평양에서 열리는 월드컵 예선 남북 대결 이제 내일 열리는데 자칫하면 깜깜이가 될 것 같습니다. 축구 대표팀은 오늘 평양에 들어갔고 예정대로라면 지금쯤은 첫 훈련을 마쳤을 텐데요. 아무런 소식도 저희들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축구 대표팀의 정확한 소식 어떻게 알게 될 것인가, 알 수나 있나, 이런 의구심이 드는 그런 순간이기도 합니다. 먼저 온누리 기자입니다. 평양 두 글자가 떠오른 알림판을 뒤로 하고 차례차례 비행기에 오르는 선수들. 평양으로 가는 길엔 손흥민도 이강인도 가슴에 태극기를 새긴 특별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이게 오늘 공개된 마지막 영상이었습니다. 축구대표팀은 오늘 오후 5시쯤 평양에 도착해 곧바로 김일성 경기장으로 이동했고 7시 15분부터 기자회견, 그리고 첫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일정들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고 아시아축구연맹을 통해 진행 여부만 알려졌습니다. 축구대표팀은 그만큼 북한의 통제 속에서 많은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또 김일성 경기장은 인조잔디여서 우리에겐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북한은 2005년 이후 김일성 경기장에선 져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월드컵 예선에서 나란히 2번 승리했고 이번 대결에선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향후 예선 일정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29년 전 친선 경기 형태의 남북 통일 축구가 평양에서 열린 적이 있지만 월드컵 예선전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 규정에 따라 내일 경기에선 태극기가 개양되고 애국가도 울려 퍼집니다. 해외 언론도 남북 축구의 역사적 대결에 관심이 높은데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김정은 위원장이 경기장에 올지 궁금하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경기 당일인 내일에도 북한이 경기 소식을 전하는데 협조를 안 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축구 팬들은 직접 경기를 보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시간 스코어조차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선수들은 달의 이면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정부는 당초 우리 대표단이 평양까지 직항으로 갈 수 있도록 전세기를 구해놨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서해 직항로로 평양 순안공항에 갈 예정이었다며 하지만 지난 10일쯤 직항 방북이 무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남북축구협회와 아시아축구연맹, 개성연락사무소 채널까지 동원해 북측에 선수단의 직항 방문과 경기 생중계, 응원단 동행 등을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 요청에 끝내 답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경기 당일 연락망과 관련해서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대표단이 인터넷이나 국제전화 등을 쓸 수 있도록 북한 측이 협조를 해줘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을 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평양에 상주하는 외신 기자들에게도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대표단 숙소인 평양 고려호텔과 서울 청사내에 상황실을 가동해 실시간 소통을 한다는 계획이지만 최악의 경우 16일 북한 매체의 보도만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5일 평양에서 열린 북한과 레바논전도 이튿날이 돼서야 북한 매체를 통해 경기 결과가 전해진 바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조국 장관의 처남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배에 탔던 항해사들 가운데 한 명이다. 이런 주장이 지난주부터 퍼졌습니다. 참사 직후에 해경의 조사를 받으러 연행되는 장면이라면서 이런 사진도 함께 퍼지고 있는데요.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법무부도 오늘 사실이 아니다,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야기가 퍼지면서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 정도입니다. 네. 이 조국 장관의 처남 정모 씨가 해운회사에 다니다가 2014년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으로 옮긴 1등 항해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처남 정모 씨가 참사 당시에 세월호를 탔던 항해사였다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런 주장입니다. 네. 또 다른 주장 중 하나는요. 이 처남 정 씨가 다른 대기업을 다니다가 2014년 초에 물류회사에 입사를 했고 얼마 후에 이 물류회사 모회사인 D해운회사에서 일하던 항해사가 세월호 참사 바로 전날 청해진 해운으로 이직했다. 이렇게 정 씨와 그 항해사가 서로 바통 터치하듯이 잇따라 입사를 한 게 의심스럽다. 그러니까 정 씨도 세월호 참사와 연관돼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증거라면서 사진까지 지금 떠돌고 있잖아요. 네, 바로 지금 나오는 이 사진인데요. 일부 온라인 게시판에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에 해경의 조사를 받으러 호송되는 조국 장관 처남이라고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실제 세월호 1등 항해사였던 강모 씨입니다. 강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 언론에 보도됐던 사진입니다. 강 씨는 현재 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 씨의 사진은요, 과거 다른 의혹 제기 때도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강 씨가 아니라 세월호 항해사를 가장한 국정원 직원이다. 네. 심지어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에 목격자로도 나섰던 사람이다. 이런 주장까지 있었습니다. 역시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도 뭐 이 사진을 가지고 갖가지 거짓 정보가 퍼졌고 이번에는 조국 장관 처남이다 이런 얘기까지 퍼진 건데 네. 그 밖에 혹시 그러면 처남 정 씨하고 뭐 세월호 참사하고 연관성이 확인된 게 있습니까? 혹시 뭐 저희가 모르는 게 있는지 좀 자료나 또 실제 당사자들을 확인해봤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쪽에 혹시 조국 장관 처남 정 씨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최근 제기된 내용을 알고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파악된 것도 없고 조사 대상도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 관련자 판결문을 찾아봐도 처남 정 씨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또 세월호 항해사 중에 정 씨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음모론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그러면 온라인에는 그럴듯하게 퍼지고 있는 겁니까? 네, 한 유튜버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한 유튜버가 처남 정모 씨가 다니던 회사에서 청해진 해운으로 이직한 그 항해사가 세월호 참사 당사자라면서 영상 제목에는 마치 이렇게 직접 조국 장관의 처남과 세월호 참사가 연관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네. 달아 놓았습니다. 네. 이후에 일부 네티즌들은 처남 정 씨가 세월호 항해사였다 이렇게 직접적인 주장을 펼치기도 했고요. 또 앞서 사진을 보여드린 것처럼 정 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곁에 있던 경호원이었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몇 년 전에 퍼졌던 이런 거짓 주장이 최근 조국 장관 관련 내용과 다시 뒤섞여서 가짜 뉴스로 퍼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의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죠. 네, 첫 키워드는 박지원의 예언으로 잡았습니다. 예. 무슨 예언을 말합니까? 조국 장관 사퇴를 예언을 했었는데요. 예. 오늘 아침 오전 7시 때 라디오에 대한신당의 박지원 의원이 인터뷰를 하면서 사퇴가 좀 빨라질 것 같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예. 들어보겠습니다. 심지어 어떤 기자분들은 저한테 전화 와서 수일 내로 한다는 소리가 있다. 예, 여당의 조국 장관 문제 출구 전략이 어떻게 되냐라는 질문에 저렇게 답했는데요. 제가 박 의원과 나중에 통화를 했는데 방금 얘기는 어떤 기자가 수일 내 사퇴한다라는 얘기도 한다라고 했지만 그런 기자에게 직접 들었냐? 그건 아니고 그냥 기자를 내세워서 내가 아는 얘기를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사실 최근부터 박지원 의원은 조국 장관의 사퇴를 여러 번 언급했는데요. 지난 토요일, 그러니까 수요일 날 녹화를 해서 토요일 날 방송됐던 한 프로그램에서도 일부 여당 의원이 나더러 조국 사퇴를 대신 말하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신 말하라고 했다고요? 예, 여당 의원들이 그 뒤에 문장도 있어서 맥락이 나오는데요. 예. 여당 의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른바 청부 예언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사퇴를 조 장관이 해야 된다고 예. 박지원 의원이 얘기해달라고 여당 의원들이 주문했다는 겁니다. 일부가. 그건 좀 논란이 되겠는데요? 그 뒤에 맥락이 나오는데요. 예. 여당 의원들이 일부에서는 조국 장관이 빨리 사퇴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지만 예. 여당 의원이 직접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면 아무래도 내년 총선에서 경선에서 당 지지자들이 반발이 커서 경선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공개적으로 여당 의원이 할 수가 없고 예. 대신 박 의원이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있자니 당 지지율이 떨어져서 본선이 어렵기 때문에 예. 박지원 의원의 입을 빌어서 조 장관의 사퇴를 얘기해달라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예. 그 본인 얘기인가요? 박지원 의원의 얘기입니다. 예. 하여간 그 여당 의원은 실체가 누군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밝히면 이제 또 말한 맥락이 없어지기 때문에요. 예. 아무튼 뭐 예언인지 뭔지 하여간 사실이 됐는데 이게 따지고 보면 뭐 남의 당 일이잖아요. 굳이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박지원 의원이 조국 장관의 사퇴를 자꾸 언급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잠깐 보면 조국 출구 전략이니 사퇴설이니 보도가 좀 놀랍다. 지도부에 진중히 체크해보니 다 낭설이더라.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데 남의 당 얘기 좀 자중하시길라고 예.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예. 하지만 오늘 오후 바로 사퇴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보도에도 나왔지만 조국 장관의 사퇴는 어제 오후에 결정이 되고 당내나 청와대에서도 극소수만 알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제가 그래서 박지원 의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사퇴가 어떤 근거로 예언을 한 거냐라고 물었더니 예. 주말쯤 사퇴할 것으로 예상하고 원래 방송도 앞서 소개했던 프로그램에서 녹화를 한 것이다. 그런데 본인 예상보다 조금 늦어졌다고 얘기하고요. 예. 예언의 근거는 민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좀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데 어떤 구체적인 날짜, 어떤 수일 내까지 맞추는 건 쉽지 않았는데 예. 일단 더 자세한 얘기는 박 의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요즘 뭐 박 의원은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시사평론가처럼 굉장히 많이 예. 이런 정치 문제로 출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 자신이 이렇게 출연하는 프로그램을 쭉 해서 이제 문자로 돌리곤 하는데 예. 조금 아까 온 걸 보니까 오늘하고 내일 사이에 무려 3군데나 출연하는 걸로 나와 있더군요. 예. 오늘만 제가 들었던 건 아까서 보정 안에 들었던 건 8군데 이상의 그런가요? 인터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일단 예언을 많이 하다 보면 맞는 게 있을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를 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이철이의 부끄러움으로 잡았습니다. 예. 뭐 뉴스는 봤습니다. 예, 민주당 이철 의원이 뭔가가 상당히 부끄럽다라고 얘기한 건데요. 예. 오늘 법사위 국감에서 국감 중에 하루도 부끄럽지 않은 날이 없었다라고 고백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단 하루도 부끄럽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부끄러워서 법사위원 못하겠고요. 창피해서 국회의원 못하겠습니다. 진짜로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예, 제가 그래서 뭐 국회의원도 진짜로 못하겠다는 거냐 예. 했더니 즉답은 피했습니다. 예. 예. 오늘 국감에서는 지난번 조국 장관의 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은 영장 전담 판사가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해야 된다고 따졌고요. 여당에서는 사법 방해다, 말도 안 된다, 반박을 하면서 고성으로 저렇게 싸웠습니다. 예. 그러다가 한참 듣던 이철희 의원이 이런 모습이 부끄럽다고 한 겁니다. 이 의원은 예를 들었는데요. 2017년 우병우 전 민정수석 때도 당시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예. 제가 당시 기사들을 가져가 봤는데요. 당시 민주당에서는 우병우,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 기각은 법원의 치욕이다라고 사법부에 날을 세웠고요. 예. 반대로 당시 여당이었던 한국당에서는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 기각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과 정반대 입장을 사법부에 당시 민주당과 한국당이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런 건 뭐 무수히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철호 의원이 이런 일들을 무수히 보다가 오늘 참다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요. 제가 직접 통화를 하니까 과거 민주당도 그랬고 또 과거 한국당도 마찬가지다. 여든 야든 똑같이 내로남불이 심하다. 그래서 부끄럽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까? 예. 예, 오늘은 두 가지만 했군요.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내일도 내륙 일부 지역의 아침 기온이 5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꽤 쌀쌀하겠습니다. 강원 북부 산간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올 수도 있다는 예보입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 동해안, 제주도에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 뉴스룸 끝나고 소셜 라이브를 진행하겠습니다. 조국 장관의 사퇴 그리고 그 이후의 검찰 개혁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놓고 두 기자가 나와서 소셜 라이브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을밤 외로운 밤 벌레 우는 밤 초가집 뒷산길 어두워질 때 엄마 품이 그리워 눈물 나오면 마루 끝에 나와 앉아 별만 햅니다.